무슨 한국 같이 작은 나라가 방산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한국의 이 소위 방산 군수산업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슝펑 미사일이 사거리가 제일 긴 게 한 2,500km 정도 되는데 삼엽댐이 만약에 그런 폭격에 의해서 폭발을 하면 최소 5천만 명 사망, 1억 명까지도 사망이 가능하고 문제는 수장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문제 또 대만 문제 최고의 전문가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처음 뵙는데 영상에서 늘 뵈서 아유, 아주 친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김 교수님 그 김정호 TV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틀린 말을 했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요? 네. 지금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네. 중국 학과죠. 예, 국제지역대학원에 그 이제 중국 학과도 있고요. 중국어 학과 아니고 중국 학과. 원래 우리 학부도 네. 이제 옛날에는 중국어과라고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언어 문화 학부하고 외교 통상 학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중국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이제 한국 외대의 특징은 이제 지역 연구 쪽으로 예전부터 많이 갔었죠. 그래서 중국 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공산당이나 지금 그냥 뉴스를 보면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곧 점령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1949년에 어쨌든 이제 대만으로 국민당이라는 그 소위 중화민국을 지배하고 있던 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내전에서 져서 대만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천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중화민국은 아직도 대만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 대만 섬에는 중화민국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꾸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 그러면서 중국 대만 관계를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화민국은 1949년에 멸망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법통의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1949년에 사라진 거예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가서 여기가 중화민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의 국민당 중화민국 사람들이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200만 명 정도가 갔는데 고궁박물관이라고 아시죠? 대만에 가면 세계적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이징에 있는 북경 고궁박물관의 주요한 그 소위 유물들을 약 8톤 트럭 200대분을 장제스가 오면서 가지고 와요. 그거를 지금 대만의 고궁박물관에다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고궁박물관은 텅 비었습니다. 좋은 거는 이쪽으로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성을 이룬 거라고. 그게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문제는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애초부터 중국이 본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섬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본토에서는 신경을 쓰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만이라는 지역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고 오키나와 열도 그게 옛날에는 이제 유구 제국이라고 했던 건데 그 끝자락에 타이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던 지역이었어요. 그 대륙 그러니까 자체는 태평양 세력 이쪽에 일본 쪽에 영향을
영향을 더 일본 많이 쪽에.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만이라는 그 지역이 자꾸 떠오르게 된 이유는 네. 사실은 중화민국이 옮겨갔는데 네. 그때도 중화민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중화민국이 1971년 유엔에서 쫓겨나가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1945년에 유엔이 설립되고 네네. 그때 안보리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중화민국이 상임이사국이 였던 그렇죠. 거죠.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포츠담 선언, 얄타 회담, 카이로 선언에 네. 전부 처칠, 장제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장제스가 있잖아요. 앉아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그러니까 원래는 승전국이었던 거죠. 2차 대전. 그렇죠. 예. 원래는 그런 거죠. 원래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법통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은 없어졌으니까. 그 중화민국은 없어진 국가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중국 본토에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네. 안 쓰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본토에 국민당 세력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 옛날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지금 와가지고 뭐 우리 보고 국민당에서 넘어온 본토 사람들이 통치할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라. 네. 이러니까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대만이 아주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잘 이제 세계사를 옛날에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청나라 때부터 청나라에서 대신을 파견합니다. 총독 같은 네. 대신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는데 1894년에 우리 잘 아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청나라가 집니다. 일본한테. 그러면서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 맺으면서 대만을 일본에 할양을 하죠. 네. 그래서 거군요. 그래서 중국이. 1895년부터 1945년 일본의 패망까지 51년간 대만은 일제의 통치를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퇴하고 본토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애초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타이완이 그냥 중국의 한 섬이고 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는 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가 뭐 일본 유사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자신들이 그 소위 주권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그 대만 사람들이 일본 또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51년간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 정말 싫어하는데 일본은. 저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만 사람들은 저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 그 소위 일본이 얘기하는 대동아 전쟁이죠. 일본이 얘기하는 명칭 2차 대전을 할 때 여기가 이제 병참 식량 기지로서 네. 쓰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일제 통치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했지만 네. 대만은 상대적으로 덜 저항을 했죠. 네. 덜 저항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대만 내에서는 네. 일본의 선진 문물과 자본이 들어와서 네. 대만이 일부 근대화된 면이 있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약간 통용이 돼요. 그리고 저항을 안 하니까 도시 건설이라든가 네. 무슨 산에 뭐 이렇게 도로 건설 이런 것들이 별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안 하고 그렇게 갔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좀 이 정도 된 것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본토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기네를 압박하는 것과 네. 일본이 대만을 식민 통치하면서 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뭐 그렇게 특별히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보다 못해준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본토인들 200만 명이 와서 한 거나 일본인들이 와서 한 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일본에 대해서 50년 통치를 받았으면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만의 TV나 이런 데를 보면 한국 같은 데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네.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타이완은 그런 게 없다. 아하. 민족 정신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만 내 지식인들도 있어요. 대만 지식인을 네, 그걸 비판하는군요. 비판하는 스스로. 지식인들도 있는데 보편적인 분위기는 네.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술이 좀 길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쫓겨왔잖아요. 네. 그리고 쫓겨온 다음에 사실은 50년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을 해서 중국이 불법 개입을 합니다. 자기네는 참전을 했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한국전쟁이 안 났으면 아마도 대만을 정벌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금문도라고 네, 그 네. 이제 중국 본토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시아먼에 금문도 고량주로 유명한 그 금문도도 폭격을 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점령을 못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저렇게 복속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미국과 대만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아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데가 워낙 국력이 강성하게 되니까 대만을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렇게 커서 네. 우리를 압박을 하니까 우리가 저기에 말려들면 우리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네. 잘못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타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자유민주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쓰는 국가거든요. 네. 그럼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대만인들의 보통 정서가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소위 유화책이든 뭐든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저렇게 돼서 우리가 잘못하면 말려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당 통치가 50년간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민주진보당이라고 하는 네. 소위 이 대만 독자성을 강조하는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비엔이라는 총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본토 수복 네. 본토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국민들을 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사실 군사정권과 유사하잖아요. 네, 장제스 정권이 압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국민당 정권이. 근데 민주진보당 정권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렇게 지금 컸고 이제 1대1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대 국가로 가야 된다. 근데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200개 그렇군요. 국가 중에.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수교를 하려면 중국의 첫 번째 조건이 대만과의 단교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했고요. 일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92년 8월 24일 날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고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국제 공간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중국의 목표고 네. 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의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정상적인 국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게 대만의 국제화예요. 네. 대만의 국제화 시도 그리고 중국은 그거를 억누르려는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자체는 어쨌든 자기네가 지금 돌아가서 중국을 수복을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현상 유지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뭐 국민당이건 민진당이건 80% 이상이 현상 유지하면서 이대로 지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독립 이런 거 필요 없고 예. 그냥 조용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네네. 그게 제일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독립을 지향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중국과의 통합을 유지하면 그 통합 지향을 하면서 네. 현상을 유지할 거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네. 또는 상당 기간은 네. 현상 유지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면서 서로 위협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 대만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대만의 미래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기사 나온 걸 보면 그 국민당의 새로 당대표가 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정미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진핑하고 뭐 회담을 하겠다라고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민진당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것 같고 또 그 민진당에서는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국민당 쪽에서는 또 그거에 반대하고 뭐 이런 서로 대립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그 소위 여소야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민진당의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만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79년 1월 1일에 이제 미중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이제 대만과 단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단교를 하면서 그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무기도 팔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이라는 대만의 저 섬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서태평양 작전, 전략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만 옆에를 우리가 동중국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과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이렇게 넘어서면 태평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중국이 나오는 거는 미국으로 보면 재앙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만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잘 아시지만 TSMC라는 이 소위 AI 시대의 총아인 이 반도체 파운드리 80%를 장악을 하고 있는 대만 기업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안 들어가면 아무리 뭐 엔비디아가 GPU를 잘 만들어도 구동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GPU 구동하려고 또 우리 삼성이나 SK, HBM을 사야 되지만 이 메커니즘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그래서 반도체가 대만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국방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도발이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방 예산 올리고 우리 무기 많이 사고 투자도 하고 막 그래서 대만도 2,500억 불 뭐 투자한다고 그러고 이미 뭐 200조 이상 사실은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리라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가 113석밖에 안 돼요. 113석인데 그 국회의장이 국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자꾸 이렇게 각을 세우면 그러니까 총통은 민진당인데 의회 의장은 국민당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당의 입장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만의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민진당은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중국과 잘 지내다 보면 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만 경제가 중국 경제에 종속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까지 종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자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 국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는
민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중국으로부터의 대만 압박이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소위 예산안 통과도 잘 안 시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민진당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소환 탄압 탄핵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소야대가 그대로 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게 타이완입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무장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중요한데 이 타이완이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 규모라든가 지금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순도치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런 얘기 하죠.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너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전에도 무기 수출은 계속 했었어요. 대만의 안전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주로 그때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섬에서 쓸 수 있는 탱크 수출하고 뭐 그러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그게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사일을 팔기 시작했고요. 드론을 팔기 시작했어요. 1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전초기지화해서 중국을 공격하려는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또 중국과 약간 더 타협적 자세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대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미 경제적으로 TSMC나 이런 매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기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올리는 거는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 소위 집단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미일 동맹까지 땡겨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또 한미일 삼각공조로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아니까 중국은 그런 거를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한국이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다. 그래서 한국을 땡겨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미일 동맹도 틈을 좀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CCTV에다가 참수 작전 뭐 이런 영상도 올리고 그랬어요. 이게 뭐 AI로 만든 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잡아오듯이 그런 걸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 침공 이게 사실은 대만이 먼저 공격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무력을 사용을 하는 건데 대만을 이제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이제 대만에 중국적 메시지를 보낼 때 자주 쓰는 것이 잘 아시는 이제 해상 봉쇄 훈련. 그저 섬을 둥그렇게 둘러가지고 이제 뭐 미사일도 쏘고 실제로 그 섬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섬 안으로는 안 쏘는 거고요. 섬 방향으로 쏘는 거? 바깥으로. 둥그렇게 쏩니다. 이제 그 군사력이 예전에는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서 그냥 앞바다에다 떨어뜨렸는데 이제 대만 뒤쪽에까지 정확하게 쏩니다. 그러면
여기서 쏘면 이게 섬을 넘어가죠. 넘어서 네, 반대편에 네, 가서 떨어지도록 쏘는군요. 네. 그걸 쏘면서 또 지금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을 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부정구 쪽이 이제 대만을 맡은 데인데 네. 거기 그때마다 이제 전단을 띄우죠. 네.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고 초계기부터 잠수함, 구축함, 순양함이 예. 쫙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외 없이 CCTV에서는 대만 상륙 작전을 하는 필름을 틀어줍니다. 훈련을 하는. 아하.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지적하신 네. 참수 영상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예, 겁니까? 군사적인 역량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도 네. 너희들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인지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 교육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대들어봐야 네. 너희만 손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네. 우리가 하는 말 듣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가라라는 예.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다. 아하. 그러면 그럴수록 타이완, 대만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혼자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계속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예. 일본과 안정적으로 지내야 되고 예.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방어막을 쌓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한테는 도와달라고 안 그럽니까? 한국한테는 직접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북한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체제 들어서고 나서 네. 한미 동맹 현대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북한 방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서해 그 미국 전폭기하고 그렇습니다. F-16 네네. 출격해가지고 중국하고 서로 대립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소위 중국의 대양 진출. 네. 이제 뭐 태평양으로 완전히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결국 이거를 막으려면 주한미군이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유사시에 대만 해협에 유사 문제가 생기면 아마도 주한미군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고 미국이 잘못하면 2개의 전장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의 위협이 어떤 그 관리 가능한 형이 되든 뭐가 되든 방향성이 잡히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을 그렇게 막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대만은 대만의 경제 규모는 1인당 소득이 4만 불이 넘었지만 인구가 2,300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 규모가 반 조금 안 되는데 우리가 자주국방하면서 이 방산 산업을 할 때 무슨 한국 같이 작은 나라가 방산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약간 뭐 무시한 거는 아니지만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뭐 미국 무기 돈 벌어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대만 측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꿋꿋하게 우리는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걸 강력하게 했던 거고 우리 그 울산함급 배 도입이라든가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됐었죠. 우리 퇴역한 그 해군 중령이 한국 그렇죠. 해군 중령이 그 기술 넘겨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됐었고 한국으로부터의 그런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타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해군 잠수함 설계도 뭐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의 이 소위
소위 방산, 네. 군수 산업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네. 한국은 나름대로 방어, 네. 그게 공격적 방어력은 아니지만 억지적 방어력은 나름대로 네.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대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대만도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아, 자체 생산합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도와줬겠죠. 네. 그리고 F4 예전 비행기지만 네. 그 F4 그 연구 기지도 미국이 대만에다 둔 적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지금 이미 그 슝펑이라는 미사일인데 웅풍입니다. 네. 이 슝펑 미사일이 사거리가 제일 긴 게 한 2,500km 정도 되는데 중국 거의 전역을 다 커버하는데요? 네,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이제 삼엽댐 이게 양안 뭐 전쟁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삼엽댐까지도 사정거리에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한 700기, 네. 상해 쪽에 한 700기가 이렇게 그 조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쏘고 안 쏘고는 둘째 문제고 대만도 아까 고슴도치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삼엽댐을 공격을 하면 그게 터져서 뭐 완전히 중국이 아수라장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엽댐이 만약에 그런 폭격에 의해서 폭발을 하면 최소 5천만 명 사망. 이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억 명까지도 사망이 가능하고 문제는 수장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터지면 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 전쟁 같은 전쟁은 이제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해서 소위 공격을 먼저 한 중국이 그런 거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거는 통치의 안정성이 아니고 거꾸로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시키게 되는 그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만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느냐 전략적으로 이 고민을 하는 타임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쳐라 그랬어요. 그 침공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2027년이 마침 시 주석이 혹시 한 번 더 하면 이제 사연임이 되는데 사연임과 관련된 21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게 돼 있고 2027년은 또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군사 경쟁도 하고 있고 역계를 나란히 하는 상황에서 그런 세계적 힘을 과시하는 좋은 해가 2027년일 거다. 이제 주로 미국 측의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2027년 침공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계제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이런 뭐 해설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대만은 여전히 카드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 카드는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내가 카드 갖고 있어. 이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지만 그 왜 바둑 둘 때 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 때 없을 때 이렇게 하나씩 두고 뗐다 빼고 하는 것처럼 대만은 미중 간에 상당 기간 그렇게 쓰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거죠. 그러면 패감을 없애면 이제 정면 승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를 두면서 시간을 끄는 데는 그 패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대만을 중간지대로 운영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좋은 카드로
미국한테도 효용성이 있고 중국한테도 효용성이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다. 그러면 서로 애매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어느 일방이 이 균형을 과연 깨려고 시도를 하겠느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침공설이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뭐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그 중국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그러니까 군사 분야에서 시진핑 주석 다음에 2인자이고 확실한 2인자라고 여겨지던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그 밑에 리웬중인가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숙청이 됐다고 해요. 네. 그것도 이 대만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대만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은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짱여시아나 지금 말씀하신 그 총참모장 리오전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숙청이 됐는데 사실 이 멤버들은요 2015년 말에 시진핑이 군구를 개편을 해요. 중국은 원래 7대 군구로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념으로 하면 7개 군단이 있었는데 이거를 5개 전투구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군 내 별자리들을 조정을 하죠. 그러면서 중앙군사위원 7명이 있는데 그 이제 시진핑은 당연직으로 넘버 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공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의 군대죠. 네, 우리는 국민의 군대고 여기는 당의 군대예요. 당의 군대예요. 왜 당의 군대냐면 아주 특이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정권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당과 공산당군의 협력에 의해서 공산당 게릴라가 항일 전쟁 때 정규군이 됩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국민당 군대가 국가군이에요 원래. 그런데 공산당 군대가 있잖아요. 게릴라 홍군이라고 하는 마오쩌둥 군대예요. 그런데 일본에 같이 대항을 해야 되니까 군사력이 모자르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 군대가 합쳐져요. 그게 국공합작이에요. 국공합작. 그게 이제 해서 일본을 같이 물리치자. 그러면서 게릴라 부대였던 인민해방군의 일부 군대가 신사군, 팔로군 이래서 중국의 공식 군대가 됩니다. 그 중화민국의 군대가 된 거죠. 중화민국의 공식 군대가 되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거는 공산군이고 이거는 국민정부군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공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정부군과 공산군 간의 싸움이 국공내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공산당 정권은 49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정규군을 갖고 있었던 세계의 유일한 정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군대인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 통수권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뭐 물론 대한민국은 한국 국가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예요. 근데 여기는 공산당 그 지도자가 통수권자입니다.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도 맡고 있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격이 중국은 국가 주석인 거죠. 그런데 국가 주석은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어요. 그러면 당 주석이 그렇죠. 당의 총서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당의 총서기. 근데 왜 이렇게 세냐 하면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도 맡고 있고 당연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정군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최고 책임자가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인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2인자 뭐 3인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보세요. 중앙군사위원회 7명이 들어있는데 중국을 움직이는 거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움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당서열 2위는 총리를 하고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당의 중심 인물이 국가 행정조직을 완전히 통과를 한단 말이죠.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당국 체제라고 하잖아요. 네. 당이 바로 국가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군권이 2인자로 세다면 군의 그 멤버가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명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안 집어넣죠. 왜? 그거는 당 총석이 몫이기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군의 뭐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군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군의 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소위 이 중국을 움직이는 7명 상무위원에 못 들어가고 24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원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군서열 2위 뭐 시진핑에 이어서 중국의 2인자 이거는 군 쪽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총서기가 살아있잖아요. 네. 군의 통수권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네. 지금 제가 2015년 12월 30일 날 군 개편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배치해 놓은 사람들은 전부 시진핑의 인맥입니다. 네. 장효시아도 시진핑의 인맥이고 뭐 허웨이동이나 그 뭐 낙마한 사람들 많죠. 뭐 미아화 전부 시진핑의 인맥이에요. 다만 그 아내가 묘하게 두 개 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장효시아나 이런 분들은 월남전 참전파 그룹입니다. 야전 경험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그룹은 시진핑이 복건성에 17년을 근무를 합니다. 복건성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만 사실은 시진핑은 최고의 대만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복건성에 있을 때 맨날 만난 게 대만의 투자자들 아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타이완 문제는 저는 시진핑이 그렇게 쉽게 침공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그 대만 쪽의 군사력을 방어하고 네. 이렇게 시스템을 유지하던 일군의 무리 그걸 이제 대만 해협파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내부 경쟁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권력 투쟁. 시진핑을 향한 권력 투쟁이 아니고 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한 거예요. 밑에서 그런, 부하들끼리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짱요시아가 남았죠. 네. 짱요시아가 남았고 다만 이쪽에 시진핑의 더 큰 총애를 받고 있었던 대만 해협파의 이 소위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묘화라는 네. 이 사람이 이제 낙마를 할 때 이 사람을 낙마시켜야 됐다라고 얘기를 짱요시아가 했을 거고 네. 짱요시아가 그 얘기를 시진핑한테 하고 시진핑이 사인을 해야 이 사람이 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군 통수권자한테 도장을 다 맡은 거지. 네. 이 사람이 시진핑을 극복하거나 이러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말씀을 제가 네. 이제 하나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작년부터 뭐 시진핑 실각설로까지 네. 이어지게 커졌느냐 하면 반 시진핑 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시진핑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무 뭐 1인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네.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그룹이 장효시아에게 힘을 좀 실어준다면 네. 시진핑을 극복하거나 뭐 시진핑 체제를 조금 와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네. 반 시진핑 계열이 뭉쳐진다면 네. 장효시아를 필두로 해서 아마도 시진핑과 이 적대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은 서방의 희망이었죠. 아, 희망사항이군요. 희망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정치 구조를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당국 체제 국가인데 네. 예를 들어서 군부가 권력을 잡았다. 네. 그러면 당과 정까지 잡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군부는 잡을 수 있지만 네. 당정까지 다 움직이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당을 장악할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당이 모든 걸 하는 나라인데 네. 이거를 중국은 아픈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이제 홍위병이 네. 원래 마오쩌둥을 도왔다가 나중에 홍위병이 마오쩌둥한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네, 저항을 합니다. 홍위병 저항을 이 진압해 준 게 뭐냐면 누구냐면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던 임표예요. 네. 임표 국방부장이 장악을 해 주는데 장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 좀 시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9차 당대표 대회 당장에 네. 마오쩌둥의 후계자는 임표다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되게 웃기죠. 어떻게 당의 강령에 네. 그런 게 들어갑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임표는 반란을 획책하다 들통이 나서 만주로 몽골로 도망가다가 추락했다. 그 잔해가 이제 신문에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그게 임표 사건이에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나치게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당과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네. 군부의 힘을 지나치게 키워주는 데 대해서는 당권 차원에서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나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어쨌든 짱요시아가 남았잖아요. 네. 리오전옌하고 남았고 그러면 짱요시아가 설사 자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지금 군부에서 저 사람이 자기의 대항마처럼 남아버린 형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네. 중국의 지도자고 군 통수권자로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리셔플 하는 게 낫다. 다시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일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갔고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낙마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7명의 정치 군사위원회 위원 중에 본인과 장성민이라는 사람만 남았어요. 네. 이 장성민은 이제 작년에 네. 들어간 사람이에요. 결국은 장성민을 앉혀서 장성민이 이 짱요시아와 리오전옌 이런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서 뭔가 이 그 소위 이제 그걸 만들었을 거고 이 소위 부정부패 책을 만들었겠죠. 만들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까지가 지금 군부 문제인데 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대만하고 무슨 네.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대만 해협파는 네. 상대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침공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네. 지금 말씀드린 월남전 참전파들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조금 더 그 보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짱요시아가 상대적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었다면 거기에보다는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 판을 새로 짜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군부를 다시 세팅하기 위한 작업.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시작한다. 새로 가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과정에서 뭐 쿠데타 총격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 그냥 헛소문들이라고 그건 사실은 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디나 이제 관료 집단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네. 그 집단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연구하는데도 뭐 이익 집단 연구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당 쪽에서의 관료, 네. 그다음에 뭐 국무원 관료 집단 네. 다 이제 집단으로 자기 그 집단주의가 있잖아요. 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직업군인들은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급여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이 정한 결정에 의해서 정부가 통과돼야 네. 예산이 나오고 그래야 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장악을 해서 내가 다 내 맘대로 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리고 저 거대한 5개 전구가 저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베이징 저쪽에서는 이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아래 동네에서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죠. 물론 고 체포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뭐 일종의 뭐 충돌이라든가 대치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소위 반 시진핑으로 무슨 반격이 시작되고 그걸로 뭉쳐서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려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현재 중국의 권력 구조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일본하고 관계를 좀 넘어가 보면 요즘 이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대립이 심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주 네네.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게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일본에다가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다카이치 총리는 또 지지율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네.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뭐 네. 우리가 지나가는 총리이다. 예. 뭐 이제 그 고이즈미 신지로 국방상을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다 그랬는데 놀라웁게도 지금 그 전후 최대의 압승을 해서 강력한 지금 체제를 그러게 말이에요. 형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과의 소위 그 대만 유사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국내적 지지도가 올라갔고 예. 거기에 힘입어서 사실은 이제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었단 예. 말이에요.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네. 이 다카이치 별명이 있습니다. 여자 아베. 작은 아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베 일본 총리가 대중국 강경책이고 미국과의 이 친밀함 네. 이거를 강조하면서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네. 뭐 헌법 고치고 이런 게 원래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돈독한 미국과의 연대감을 가지고 집단적 자위권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이제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네. 그래서 다시 지금 그 이제 새 총리가 오니까 그 일본에서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웠지만 여자 총리가 왔단 말이에요. 여자 총리가 와 오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베의 분신이다. 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나는 아베를 계승할 거고 경제도 아베노믹스로 개성할 거고 이제 이렇게 군사비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랬다고요? 2배로 늘리고 네. 뭐 해달라는 거 다 하겠다. 그건 무슨 중국이 볼 때는 뭐냐 하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제스처로 보는 거예요. 네. 강한 일본을 만드는데 만약에 저기에 헌법도 고쳐서 정상국가 네.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면 네. 거기에 날개를 달아서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시 주석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반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군국주의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군요.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는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거죠. 군사 제국주의입니다. 그렇죠.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쓰면 그 자본이나 뭐 이런 걸 침탈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넓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군국주의라는 거는 군사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군사 제국주의를 줄여서 우리가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영내에서 1, 2등을 다퉜던 일본과 중국이 있었는데 일본이 전후에 패전국이 되고 이제 군대도 자위대라는 수비만 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억눌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기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 그러면서 네. 슬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비 증액하죠. 네.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를 2010년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디아오이다오라는데 지금도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섬이 한 1,100개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일부 무인도의 미사일 기지를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겠어요? 대만을 겨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을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대국화를 하려는 거고 궁극적으로 군국주의화를 하려는 연장선상에서 네. 대만의 유사가 일본의 유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인데 네. 어떻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희 유사 문제냐. 그러면 결국은 1971년에 중일이 수교를 했는데 네. 그때 하나의 중국 우리 거 니네가 인정한다고 그래서 수교한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다시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만과 단교를 한 거죠. 다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중국이 쓰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네. 수교 성명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2조에 나와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고 네.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대만이 자기네 영토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네. 그게 이제 언어가 원래 수사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원 차이나 프린시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국이 인정한 거다. 네. 그럼 이제 미국하고 수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는 니네들 얘기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니고 네. 우리에게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 맞다. 니네가 유일 합법 정부다. 그리고 니네가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알았어.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이게 우리에 의해서 점령하지 마라.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을 시도하는 걸 반대한다. 이제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원 차이나 팔러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과 원칙을 가지고 미중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이 대통령도 가서 원칙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거꾸로 의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상 변경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원래대로 안 하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만도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거를 우리가 우회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대만도 독립을 하거나 이러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대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대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수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가 하나의 중국이 그렇다고 해놓고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베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베 때도 했죠. 네. 아베 때도 그게 이제 아베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한 게 2015년에 네. 일본에서 이제 국가보안안보법이 통과가 되죠. 네. 거기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면 일본 내각은 협의를 거쳐서 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 것도 그 정도 범주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네. 중국이 볼 때는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할 텐데 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속된 말로 건수 잡은 거예요. 너 딱 걸렸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도 이게 무슨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야당의 질의에 답변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지지도가 올라가요. 일본한테 세게 나가야 돼. 네. 저 일본이 중국한테 그렇게 네. 그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카이치한테 이 소위 전후 최대의 승리를 안겨주게 된 건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한 일본이 나온 거예요. 네. 강한 일본 지도자가 네. 우리가 이제 스트롱맨 했는데 다카이치는 그렇게 사나이 총리를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후 최대 지금 의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다카이치 총리 자체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걱정이 되는 게 있죠. 네.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그러니까요. 했었고 네. 위안부 문제 없었다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상대해야 되는데 복잡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됐으니 미일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미일 동맹은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거는 미일은 분명히 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 타겟이 뭐냐 하면 중국이죠.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국한테 압박적 요소로 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월 31일, 1일,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일본을 또 먼저 가잖아요. 네. 다카이치하고 회담을 또 하고 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이거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무슨 일이 나올지 뭐 지금 GDP 2% 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물론 그 정도 한다고 그래서 군국주의로 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보편적으로 세계 3위의 해군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이런 군사기술이라든가 이 네. 협력이 더해지면 강력한 군을 형성을 할 수 있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의 해상군 세력에 계속 밀린다고 그래서 우리도 마스가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네. 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군함 제조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지면 그 중국을 겨냥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안 좋고 특히 핵잠 문제 때문에도 네. 더 그런데 일본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미국 중심의 한미일 이 소위 네. 이 해상 봉쇄 시스템 이게 이제 가동이 되면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보기 싫은 네. 그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네. 단순하게 미 일중 경쟁, 중일 경쟁이 아니고 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하.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꼬인 상태로 그렇습니다. 네. 사고만 안 나길 네, 네.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사고를 하면 서로 그 당해야 될 네. 후과들이 너무 세요. 네. 그 부담해야 될 네. 이런 것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네. 긴장된 관리 네.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 질문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거 시간이 벌써 1시간 70분이 돼 버렸네. 70분이. 뭐 또 와서 하죠. 뭐. 예, 선생님. 뭐 그러시죠. 네, 네, 예.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주로 군사 문제,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경제를 중국 경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제가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게 잘라서 다음에 와서 또 뭐 예. 새로운 경제 얘기나 뭐 중미 관계나 감사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또 1시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나 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딥 차이나. 네, 딥 차이나인데. 저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구독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신다. 저도 그 전에는 나와서 이렇게 출연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억측이라든가 추측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열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편적인 걸 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복합적이다. 안보도 복합위기고 위기도 복합위기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 중일 관계, 뭐 미중 관계, 양자 관계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김정호 교수님, 김정호 TV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다양하게 보시면서 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아마 뭐 사업을 하시거나 상황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 대만, 일본, 동아시아 세계 지정학적인 판세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강준영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강준영의 딥 차이나. 저도 오늘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